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말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왜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낼까? 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면 몇 가지를 사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한민족의 모성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크다 보면 배탈도 나고 열도 나고 그래요. 또 그렇게 겪으면서 면역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가 막 열이 나면 이제 막 응급실로 막 들쳐 업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울고 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사들은 애들 혈관이 매우 가늡니다. 우리도 떨려요. 못할까 봐. 여러 번 찌르는 건 우리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 찔러보세요.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있다가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일단 엄마로서, 부모로서 죄책감을 확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키가 작아, 몸무게가 안 나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남보다 힘이 작아, 힘이 약해, 이러면 못 견뎌요. 우리 모성은. 이런 어떤 희생과 인고와 헌신과 참아내고 그걸 통해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무결점의 결정체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주의적인 것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성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런 IT, 이런 광속도 이런 거에 아주 강국입니다. 세계 제1위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잠깐 듣는 와중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여러분의 휴대전화기에 옵니다. 자, 근데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육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알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육아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하고 마지막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정보만 막 넣어주지 정보의 처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왜 수업 시간에 잡담하냐고 엄마들이 뭐라 해요. 집에서도 아이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 이 공부를 배움이라고 큰 범주로 보고 아이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와 안 중요한 걸 구별해서 중요한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덜 중요한 건 약간 밀어놓고 안 중요한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 한구석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차이도 많고 사람은 살아온 세월, 밥그릇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설사 영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이를 거슬려서 아이한테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려 든다고요. 왜? 불안하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 못 견뎌요. 옆집 애는 벌써 영어를 되게 잘해요. 우리 집 아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옆집 딸은 스파게티 이름을 막 종류별로 막 메뉴판을 읽어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잘 놀아주다가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 등 세워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 알수록 육아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원래 한민족의 모성애가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불안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다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것들도 많고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설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워본 바가 없어요. 엄마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모르니까 또 불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를 잘못하면 합니다. 명제들이 있어요. 몇 살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해. 되게 기준 삼아 노력하시라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는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세요. 이 어머니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늦게 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소아과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검진 표 있죠. 항목들을 여기 벽에다 붙여놓고 몇 살에는 가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켜봐요. 애가 못하면 확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한 1, 2주를 막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사이가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아이 같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봤더니 똘똘하게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가위질은 경험한 바 없어서 못하지만 가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소근육을 잘 사용하고 모든 운동 기능을 잘 조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봤더니 다른 건 너무 잘해요. 지퍼도 잘 채우고 종이접기도 잘하고 조그만 거 집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머지의 명제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뇌는 몇 살까지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대뇌는 21살, 22살까지 자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면 돼요. 키가 만 몇 살에 결정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겠지만 대학 가서 군대 가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이러한 밑면에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명제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제 제가 좀 놀아보라고 했더니 애가 끊임없이 놀다가 흥분이 되니까 아빠를 차요. 발로. 그랬더니 이 아빠가 놀면서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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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의도는 매우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의도는 좋은데요. 아이하고 아빠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그 의미는 가까이 잘 지내란 얘기지 친근하게 지내란 얘기이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한계점을 설정해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물론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명제들 마치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그런 명제에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불안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안 불안하려면 정답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안 불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러한 명제 같은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아야 돼. 뭐 이런 거. 양치질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딱 정해서 아이가 거기에 쫙 따라 들어오면 그 안에 쏙 들어가주면 말은 아이를 위한 거지만 사실 반 정도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그걸 딱 따라주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바로 내 엄마 이러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절대 안 그러거든요. 메롱거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요거를 빨리 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또 포장도 해요. 어떤 가진 방법들이 있죠?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망태 할아버지였습니다. 망태 할아버지가 협박의 주인공들이었어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요즘에는 뭐 무슨 앱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들려줘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애를 겁나게 해서 무섭게 해서 아이의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행동을 빨리 소거하고 아이가 내가 정한 그 명제 틀 안에 또는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 그 기준 아래 아이가 딱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자꾸 추궁하고 채근하고 잔소리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아이를 압박을 주는 거죠. 이러다가 또 다른 협박을 합니다. 아이가 좀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정리를 가르치면 되는데 오늘 다 못 배우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됩니다. 왜? 아이들은 단번에 한 번에 빠르게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본질입니다. 근데 빠르게 착하게 예쁘게 이렇게 말을 듣게 하려니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 정리 안 하면 너 내일 어린이집 간 동안에 이 블럭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주질 못할 망정 다 갖다 버린대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리를 가르쳤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그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근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수위를 더 넘어요. 애가 좀 기가 약한 애들은 네 해요. 근데 또 좀 약간 센 애들은 그래도 싫은데요. 나중에 할 건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빨리 안 듣는 거. 애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가르쳐야 돼. 요즘엔 정리력이라는 기능도 있어. 뭐 이게 탁 스치면서 불안해져요. 그럼 이거를 말을 안 듣는 얘가 솔직히 불편하고 꼴 보기 싫어요. 빨리 애를 말을 듣게 해야 내가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엄마가 말했어. 좋게 말했어. 정리해. 좋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애가 네 엄마 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좋게 말해요. 엄마가 치우라고 했어. 빨리 정리해.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내가 또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존대를 써요. 왜? 존댓말을 안 쓰면 내 안에 있는 이 욱하는 감정을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약간 이를 물어요.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말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애가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야가 되는 야, 너 엄마가 진짜 뭐 이렇게 돼요. 너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맞아볼래?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감정과 말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방향을 감히 교육이라고 하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고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한테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를 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모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은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에요. 얼마나 아이가 이 혼란을 극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부모한테 막 다가가다가 어떻게 나한테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편안하게 못 다가가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안 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약간. 부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벌써 약간 멀어져요. 자기 방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부모가 그리워요. 그럼 다시 다가가고 싶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우리는 엄청난 교재, 사교육, 좋은 옷, 해외여행 이런 거 물론 해주면 좋아요. 저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한테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은 진정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안전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안전한 어른인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라면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요. 어딜 뒤졌더니 무너져요. 우리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 내에서만큼은 나의 부모만큼은 나한테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것을 수용받아 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것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 감정,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애처롭고 슬프고 열받고 좌절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비통하고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긍정적 감정인 희와 락,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인 노와 애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소중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좌절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또는 그 부모님이 이것을 그냥 안전하게 수긍을 해준 경험이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갔다 왔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나 이랬을 때, 에휴 힘들었구나, 이거 한마디면 그냥 수긍해 준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짜증이 나, 다 해주는데. 그래도 얘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은 그냥 네 감정을 알겠다라고 수긍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꼭 한마디를 해요. 야,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니? 밥 해줘, 뒷바라지 해줘, 참고서 사줘,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줘, 학원까지 태워다 줘. 야, 세상 쉬운 게 공부하는 거다. 왜 우리는 그 말을 꼭 해야 되냐고요. 그냥 아이한테 에휴 너 입장에서 힘들겠지, 날도 덥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왜 어렵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세상 힘든 게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또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좀 참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 우리는 아이를 잘 가르친답시고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때로는 모욕도 해요. 아이가 힘들어서 학원을 빠지면 안 빠지겠다고 약속한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 탓을 하지만 아이를 모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네가 이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간다고? 야,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까지 지질 일이야. 사실은 그게 애가 공부 안 하는 게 보면 불안한 거잖아요. 자, 이처럼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 감정을 안전하게 수긍을 안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1차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아이가 친구하고 다퉜어요.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오늘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속이 상해요. 그리고 사실은 걱정돼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나빠질까 봐 사이가. 그러면 1차 감정은 걱정되고 속상한 거예요. 걱정되고 속상한 게 1차 감정인데, 집에 와서 엄마 나 걔랑 싸웠어. 그랬을 때 부모가 아유 힘든 하루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가 좀 안정되면 얘기하면 돼요. 훈계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얘가 친한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맨날 싸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돼요. 너 나중에 들락날락 할 거야? 맨날 싸워가지고? 너 사람 때리고 그럴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의 1차 감정은 걱정됐고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1차 감정은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걱정과 속상함이 확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하고 같은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지는 애가 조금 짜증을 내면 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너 부모한테 이래버리면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 감정은 속상하고 아이가 걱정이 돼요. 얘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건 어디론가 금방 사라지고, 무조건 불편한 감정은 다 억제하고 억압해요. 꽉 눌러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듯이 꽉 차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확 하고 폭발하는 것이 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존재, 가장 편안한 대상한테 폭발합니다. 동생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꺼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가 표현하는 우리가 모두가 불편해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어이구 어이구 맞다가 아니라 애가 나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내가 그냥 혼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네 오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